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1년 이제 1월 11일 이제 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코스피 이제 3천이 왔어요. 2017년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2007년도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죠. 2007년도에도 3천 갈 거다 했는데 이제 뭐 거의 뭐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한 14년째 이제 뭐 3,000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도달했어요. 시장 흐름을 볼 때 지수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죠. 그냥 지수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보면 1만 포인트 넘어가 있겠죠. 뭐 3만 포인트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10만 포인트가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버블이 뭐 극심하게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 몇 포인트 간다.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수는 결국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다만 2007년도에 버블이 극심하게 있었고 또 이제 사회가 좀 이제 많이 변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 비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팡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크게 만들어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좀 기업들의 파이가 서비스 쪽으로 좀 이제 옮겨갔죠. 그리고 이제 금융 강국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이제 기업들로 이제 자꾸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혁신들을 만들어갔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더 성장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금융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지 차원인 거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복지 차원으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 산업인 거고, 결국은 이제 혁신 산업이라는 거는 사람도 덜 쓰고 그리고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늘려야 그게 이제 혁신 산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제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금융이 이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은 나는 지금 국익에 보탬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또 이제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 같은 데도 이제 투자를 해주고 해야 됩니다. 바이오 기업들에도 자꾸 이제 돈이 들어가고 뭐하고 해야 거기서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그쪽 파이들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이제 좀 우리나라의 뭐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국내에 이제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그런 걸로 이제 뭐 복지 수준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지금 자금이 몰려 있으면 우리가 돈을 버는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기보다도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묶여있으면 많이 묶여있을수록 그 나라는 이제 혁신성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부동산 비중이 뭐 자산 비중이 뭐 70% 이상 된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혁신 지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글로벌 혁신 지수가 2위인가 그래요, 지금. 뭐 3년 연속 1위인가 했다가 이제 뭐 독일 다음으로 지금 2위로 밀려났는데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거는 자금이 융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데 이제 혁신 지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정말 많이 똑똑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변동성에 자꾸 연연하지 말고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들고 투자 경험들을 만들고 그걸 이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들을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이제 3000 시대가 들어왔는데, 자, 밸류에이션을 이제 오늘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버블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의 일환으로 자, 현금을 대응하는 부분들 있죠. 비쌀 때 조금 많이 팔아서, 가진 자산을 좀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섹터를 이제 분산을 하는데,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분산을 이제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최대한 넓게 펴는 이유는, 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게 있어요. 회사는 언제든지, 기업은 망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망한다는데 자기가 뭐 진짜 분식회계라든가 뭐 이런 양아치들 말고 이제 기업 돈을 이제 빼돌려서 자기가 취하는 그런 양아치들의 경우들은 이제 아주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뭐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기업이라는 거는 망할 수 있는 거죠.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은 망가질 수 있잖아요. 뭔가 뭐 이제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실패를 자꾸 욕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투자자들부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가진 자산들이 다 담보로 거기에 묶여 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는 거죠. 위험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고리스크 고리턴이란 말이에요. 리스크가 클수록 어때요? 리턴이 나왔을 때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 이제 개념을 입히면, 자, 결국은 하락을 해서 이제 회사가 망하면, 자, 마이너스 100이 한정이란 말이에요. 고리턴이 나왔을 때는 뭐 300%고 1000%고 10,000%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리스크 자산에도 이제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부 비중이 망가진다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개념들도 있는 거예요. 이 분산이라는 게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 예금하고 있어야죠. 은행에다가 뭐 금리를 주든지 말든지 예금으로 박아놓는 게 제일 안전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예금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그럼 뭐 화폐를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들고 있을수록 점점 더 나는 이제 가난해지는 거니까. 서민들일수록 예금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다음에 이제 노력을 보면 이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가치 판단 하에 이게 비싼지 싼지를 보는 거죠. 버블이냐? 침체냐? 침체 구간일 때는 어때요? 사람들 다 곡소리 들을 때, 죽는다 할 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금융시장이라는 게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한국 화폐 들고 있으면 다 쓰레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 구간에는 물론 이제 부채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열려버리면 깡통 날 수도 있잖아. 부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 있으면, 내 돈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는 깡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기업, 200개 기업을 갖고 있는데 200개 기업이 다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럼 이거는 깡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이 아니고 부채가 50이 섞여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0% 나오면, 마이너스 40% 나오면 이건 깡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관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용이라든가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을 절대 두면 안 되는 거고, 장기 부채, 부채를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유지 가능한 부채, 5년 이상 유지 가능한 부채하고, 예, 5년 이상 유지가 가능한 부채하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내 월급이라든가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캐시카우에서 감당 가능한 부채,
그러니까 투자 수익으로 이걸 메우겠다라고 부채를 쓰는 거는 무조건 욕심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인지를 하고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이제 회원분들 중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깡통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망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계셔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위험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핑계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가들도 기업이 망하면 이건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들은 이걸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업이 망한다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기업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기업 하는 사람들은 망한다 그래도 그래 다음에 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놓고 투자를 해야 우리가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쌓아갈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분산을 하는 거죠. 2,000개의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성장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무가치, 뭐 현재 뭐 자산가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현재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산업이 쇠퇴기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걸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를 이제 놓고 밸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000개 기업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개, 1,00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만 내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투자를 못하겠다. 이 기업은 진짜 이거 망해가는 것 같다. 그런 기업들만 쳐내고 투자를 해도 이 안에 내 포트폴리오가 80% 이상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뭐 분석 미스라든가 여러 가지 실수로 뭐 안 좋은 기업 1,000개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0% 이상만 갖고 있으면 이거 60% 이상만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상위 60% 이상만 뽑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아웃퍼폼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해서 지수 대비 수익률을 더 쌓아가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이제 빠지고 올라가고는 필요가 없어요. 언젠간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 언젠가일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가 3,000인데 비싸냐 싸냐를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도 버블은 이제 축소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여기서 극심하게 지수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좀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투기 심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들어가서 잠깐 먹고 나오자.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면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투자자가 자, 올라갈 때 내가 사서 여기에서 이거 내리기 전에 빠져나와야지. 누구한테 이거 팔아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 다 뒤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계속 사주는 거예요. 남들 거 비싸게도 좀 사주고. 그런 포지션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이제 비싼지 여기서 요만큼 더 갈지 여기에서 빠질지 여기에서 빠질지 예를 들어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이 여기라 그러면 지금부터 빠질지 더 가서 빠질지 더 가서 빠질지 더 가서 빠질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비싸다 그래도 여기서 더 갈지 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비싸면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거냐 안 벌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계속 지금 당장 2년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에 더 잘 벌지 어쩔지를 몰라요.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것들 나오면 기업이익들이 많이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5년 후 10년 후를 보면 당연히 올해보단 잘 벌겠죠.
이익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장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성장이 이제 정체되거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있은 적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폐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 우리가 100원짜리, 옛날엔 1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이게 왜 1000원짜리 지폐로 바뀌고 이게 만원짜리 지폐로 바뀌고 이게 왜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뀌냐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100원, 뭐 100원짜리를 살 게 없으니까 1000원으로 바뀌고 1000원에 살 게 없으니까 5000원짜리로 바뀌고 화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 단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물가가 계속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물가라든가 자산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어요. 그럼 나중에 1000원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5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2000원 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가랑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 돈은 계속 더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럼 이게 이제 어디가 빠르냐를 봤을 때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자산을 키워가기가 좋은 시장인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에 다 성공하지 못할까? 중간에 있는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과거부터 보면 막 코스피 막 500포인트 있을 때도 지금 이제 3000포인트도 500포인트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몇 배가 올라온 거야. 2000년도 초에 보면 이때는 무슨 뭐 9.11 테러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전쟁 나면은 이거 다 죽는다. 뭐 이라크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죽는다. 뭐 IMF 있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망했어. 그렇죠? 자, 그럴 때가 보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 이후에는 또 그럼 이런 일이 없었냐? 다 계속 있었죠. 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자, 금융이 붕괴됐다. 뭐 뱅크론 사태, 뭐 전 세계 다 망했다. 이제 미국에 이제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 은행이 망했다. 다 망했다. 유럽이 이제 지금 망해간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최근에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박질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이제 뭐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걔네 둘이 싸우니까 우리는 이제 사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코로나 딱 터지면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망했다. 제2의 스페인 독감이다. 결국은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어때요? 항상 바닥이잖아요. 공포심리가 극에 달해있을 때가 항상 바닥인 거예요. 팔 사람들은 그때 다 팔고 나가는 거예요. 왜 변동성이 그때 그렇게 커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공포가 극에 달해있으면 매도가 몰리겠죠. 매도가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중이 팔고 싶으면 어때요? 싸다고요. 자, 대중이 지금 매수 사고 싶으면 어때요? 비싸다니까요. 요즘 언론을 보면 어때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코로나 때 보면 3월달부터 지금 뭐 몇 개월이 나왔어요? 한 11개월밖에 안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뭐 회복됐어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코로나 폭락 때는 왜 사람들이 다 팔고 싶고 지금도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 하냐고. 이제 이게 욕심과 공포의 사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싸다 비싸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은. 야 삼성전자 사면 되지 뭐. 그쵸? 대중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싸냐 얼마나 비싸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버블은 축소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 이제 더 진행이 돼도 우리가 뭐 손해보는 포지션은 취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식 비중은 현금 비중보다 많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버블이 있다 그러거나 그러면 현금을 이제 섞어가거나 뭐하거나 하면 비쌀 때 자산을 많이 파니까 현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싸게 다시 이제 싼 구간이 다시 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응을 해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라크 전쟁, 9.11 테러 있었던 시점을 보면 2001년도, 2003년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 20조 정도 됐습니다. 20조 정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알파를 한 20% 정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뭐 한 500포인트, 750포인트, 요렇게 있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0조까지 기업이익이 이제
IMF를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이제 800포인트, 1000포인트 정도 구간이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이제 펀드 강풍이 있었을 때예요. 펀드 강풍. 펀드 강풍이 있을 때 이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때 보면 70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70조를 벌었어요. 자, 적정 밸류를 놓고 보면 1400에서 한 1600 정도, 알파를 준다 그래도 한 1700 정도에서 한 1800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좀 다운사이드를 보고 가는 게 이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이제 지나고 나야 보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성장률 이렇게 잡히고 밸류에이션 해보면 적정 밸류라고도 생각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과거 흐름이니까 보이니까 이때 이게 버블 포지션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버블이라는 것도 이제 지나고 나야 이게 좀 보여지는 거지, 지금 당장을 보면 애매합니다. 이게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계산을 해보면 싸고, 막 지금 가치를 이제 생각해보면 비싸고, 뭐 이런 이제 혼재된 전망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는 지나고 봐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지표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보면 이제 좀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싸다 비싸다 라는 개념이 잡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보면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890포인트까지 거의 한 50% 이상 빠졌죠. 근데 이게 만약 버블을 만들어 놓지 않고 1500포인트에서 한 1500포인트, 1600포인트에서 이제 뭐 빠졌으면 어때요? 리먼 사태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한 30%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블이 한 20%, 30% 입혀져 있으니까 30%에서 버블이 20% 입혀져 있는 만큼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버블이 만약에 더 입혀져 갖고 4천까지 간다. 그럼 어때요? 지금 저는 이제 버블이 한 20%, 30% 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버블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냥 때려버린다. 그러면 요거는 하락폭이 훨씬 커지겠죠. 지금은 이제 한 마이너스 20% 빠지면 되는데, 이제 뭐 버블이 뭐 이제 더블 뭐 이렇게 30% 더 쌓이면 이제 하락은 담보된 하락이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있은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 버블이라는 것도 지나고 보니까 이때 꺼진 거지, 이게 버블이 더 쌓였을지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리먼 사태라는 게 왔기 때문에 이 버블이라는 게 꺼진 거죠. 버블이라는 게 꺼질 때는 항상 어떤 노이즈 요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이즈 요인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갈지 여기에서 꺼질지 단기적인 관점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가치에 다 맞춰서 움직였다라는 거야. 자, 이제 40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70조를 벌다가, 자, 기업이익이 뭐 작살나고 뭐고 하면서 이제 리먼 사태로 전 세계 이제 경기가 좀 위축이 오고 하면서 한 40조까지 줄어들어요. 그걸 반영해서 그 수준까지 빠지죠. 자, 주가 수준이 딱 그 수준까지 빠지는 거예요. 40조 버는 구간이 있을 때까지. 딱 이게 가치에 맞춰서 간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40조에서 이제 70조를 넘어서 이제 100조까지 법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하고, 이때는 버블이었는데 이때는 어때요? 버블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버블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버블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정도 있어야 되는데 225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10%에서 13% 버블 정도. 자, 이때 또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 뭐 이런 거, 유럽 리스크,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 자, 화폐를 이제 개입을 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요런 거 딱 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제일 큰 수요처니까, 미국에서 파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막 관세 부과하고 막 하면서 이제 뭐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또 이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20% 빠지죠. 버블이 크게 없으니까 어때요? 리스크가 나와도 요만큼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업이익은 어때요? 야, 이거 관세 뭐 해갖고 돈 많이 못 벌 거다 라고 이제 또 전망이 그렇게 나왔는데, 꾸준히 한 100조 정도 벌었어요,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야, 이거 저평가다 그래갖고 들어오고,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야, 이거 안 돼, 지금 아직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지막에 이때 이슈가 있었던 게 영국에서 브렉시트. 이제 이 브렉시트가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노이즈인데 이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노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상관이 있어. 자, 아무튼간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락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100조에서 145조까지 이게 2018년도에 벌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익은 사상 최대 찍어놓고 주가는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자, 2019년도 거를 미리 반영해서 간 거죠. 이때 있었던 일이 2017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 이제 입혀지고 뭐고 하면서 기업이익이 140조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100조 벌 거다 해갖고 2000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딱 100조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때 올라갈 때 이제 반도체로 올라갔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신규 수요 잡히고 뭐하고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도 섹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뭐하고 할 때 보면 자,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노이즈 요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운사이드가 크게 잡혔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역으로 이제 다운사이드가 크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기업 이익이 많이 쪼그라드니까 어때요? 다시 100조까지. 반도체 이익이만 이제 폭락을 하니까, 원래는 더 빠졌어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익을,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들이 이익을 많이 메워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100조 수준에서 이제 또 2000포인트 구간에 있다가, 코로나 폭락 터졌을 때, 야, 우리나라 다시 이제 뭐 50조 벌 거야. 70조 벌 거야.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이거 과거에 이제 뭐 스페인 독감이랑 비슷해. 다 죽었어. 이제 경제가 뭐 이제 작살났다. 회사들 다 망할 거야. 기업들 다 망할 거라고 막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갔죠. 미국에서 개입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뭐 쌍바닥이고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V자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 개입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정책적으로 이제 뭐 채권을 막 보증해주고 막 망해가는 기업들 멱살 잡고 끌고 오고 요렇게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망하게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기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50조 70조 벌 거야 해갖고 1400까지 빠졌는데 야 70조까지 쪼그라들 거야 기업이익들이. 그래서 1400까지 빠졌는데 100조를 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급반등이 들어와서 2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될 거다. 경제 회복, 뭐 경제지표 찍히고 뭐하고 하니까 야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 벌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125조에서 140조 벌 거야. 그러니까 2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125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 그냥 이익에 곱하기 20 하면은 딱 지금 적정 밸류 수준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통계 지표를 쓰는 거고요. 야, 근데 이제 지금 2021년도 이제 초입되니까 이거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잡히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야, 이거 140조까지는 벌 것 같아. 그럼 2800포인트. 야, 2021년도엔 140조 버는데 2022년에는 얼마 벌 건데? 자, 150조에서 200조는 벌지 않겠어? 그러면 이 중간값 하면 170조 가면 야, 3400까지는 가야잖아.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백신 보급이 다 끝나면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보면 코스피에도 지금 좀비 기업이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80개에서 100개 사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자도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재무 분석을 해보면 한 요 정도가 잡힙니다. 이게 요 정도가 잡혀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제 다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기업들을 계속 살려줄 수 있느냐? 부양책을 써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터져요. 부채가 터진다고요. 이 노이즈가 우리가 보면 2022년도에 나올지 2023년도에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부채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담보되어 있다. 또 여기에 또 있는 게 부채 노이즈가 또 있는 게 부동산, 가계 부채가 또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증시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폭락해주면 땡큐예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버는 게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 시총을 보면 그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해외에서 벌기 때문에 요런 게 터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가계부채가 터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받아가면 되는 거고, 기업부채가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익이 많이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제 긴축 정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럼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어때요? 자, 이익은 쪼그라드는 거니까. 요런 게 이제 글로벌 선택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 축소되겠죠. 자, 이런 게 2022년에서 2025년 어디에서 만들어질 건데, 여기 어디에서 나올지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때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올해 밸류를 놓고 보면, 2021년도 밸류를 놓고 보면, 야, 코스피가 이제 130조에서 야, 업사이드가 나와서 150조까지 이제 많이 봐준다 쳐도 중간값 하면 한 14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가 2800 정도가 적정 밸류인데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그럼 이 적정 밸류를 반영하려면 한 6월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월에 지금 31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자, 버블 포인트가 얼마나 되냐를 계산해봤을 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 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거지,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사고 내려갈 거니까 팔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 변동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죽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숫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폭락이라든가 하락은 기업이익이 진짜 줄은 거잖아요. 70조에서 40조로 줄은 거잖아. 이때도 보면 140조에서 100조로 줄은 거잖아. 이거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화폐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폭락은 맞으면 기다리면 돼요. 견디면 된단 말이에요. 견디면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버블 같은 국면에서는 어때요? 버블 같은 국면에서 버블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3000포인트가 아니고 5000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적정 가치가 2000포인트인데 그러면 지수가 50% 빠져도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이제 이 안에서 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잘 추려서 가치 판단해서 투자하면 수익 납니다. 이게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그래도 수익이 나요. 빠지는 동안에는 이제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저평가된 뭐지 자산들 이제 골라담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은 우리가 회피 심리를 강하게 가질 필요는 없는데, 비쌀 때는 어때요? 편하게 이제 팔아갈 수 있는 포지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기 위해서 어때요? 현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2021년도는 2800포인트. 자, 2022년도는 물음표인데 일단 뭐 150조에서 200조 사이 된다고 치면 대충 한 3400포인트까지도 받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업사이드 좀 나오면 이제 40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요때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 이거는 150조, 200조가 아니고 2021년도에 130조에서 150조 이 사이 벌 건데 요것보다 덜 벌어버릴 수 있잖아요. 2022년도에. 근데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더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흐름을 봐야죠.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다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이 돼버리면 이제 경제가 회복이 돼서 실물 경제로 오는 순간 노이즈가 온다라고 보면 돼요. 아, 이제 좀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증시는 그때가 이제 꼭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자, 예상 노이즈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법인세 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나라 정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책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다 많이 팔아먹으니까, 중국에다가 많이 팔아먹으니까 중국 정책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는 건 중국이 다시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소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21%인데 자, 법인세를 28%까지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보면 평균 상승률이 6%에서 8% 정도 됩니다. 근데 법인세가 7%가 인상을 한다. 그러면 올해 이익보다 이익이 늘어나기가 어렵지 않냐. 이익을 이제 더 내야 되는데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술주의 또 이제 반독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막 아마존에다가 벌금 때리고 했잖아요. 자, 매출의 10% 이렇게 벌금을 때려버리면 마진이 막 20%면 마진에서 이제 10%가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진이 예를 들어서 뭐 8%다. 그럼 벌금 10% 때려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2% 적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뭐가면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또 미중 무역 분쟁처럼 미국 유럽이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파이트를 하게 되면 유럽이랑 또 중국이랑 붙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살피면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위축이 되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쪽이 어디예요? 뭐 테슬라도 돈이 없어서 지금 막 유상증자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등등등 보면 다 기술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반독점 뭐 이거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얘네들이 반독점 이거 두들겨 맞으면 뭘 줄일까요? 일단 투자를 줄인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뭐 설비 투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면 이게 뭐 이제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당장 바이든 정부가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자 1년 정도는 이제 뭐 정책적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정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22년, 2023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장기 꼭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포지션들이 왔을 때 이제 뭐 세금을 늘린다라든가 뭐 이제 그러니까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면 긴축 정책을 펴게 되면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럼 저평가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노이즈 요인을 미리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자, 부채가 축소되고 투자가 축소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자,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간들 오겠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누가 시장을 끌었어요? 성장 섹터가 시장을 끌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되고 뭐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성장 기업들이니까. 그러면 투자가 축소되게 되면 성장 기업들 이익도 줄어놓고 성장률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성장 섹터가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이제 좀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치주 섹터 비중도 무조건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저는 이제 리밸런싱 포지션을 보고 있는 게 성장 섹터보다 가치주 섹터 비중을 더 키워가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포지션들, 이제 물가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 보여주고, 미국 채권금리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이런 것들 보여주면 그냥 딱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상 흐름으로 가겠구나.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쪼그라들게 되면 자 버블 포지션은 메워질 거라는 거죠. 저평가까지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섹터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은 올라가요.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고 같이 주식시장에 빠지는 게 왜곡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유동성이 풀려서 그래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런 거에 어떤 대응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점점 빠르게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도 보면 한국에서 뭐 K자 양극화니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유동성을 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당장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이제 유동성을 풀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유동성을 풀게 되면 부자들이 혜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 구조예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서민들이 좀 배 따시다 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젠 좀 살만하다
물론 서민들은 항상 힘들어요. 경제가 좋든 안 좋든 힘든데 경제가 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보여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힘을 잃어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반영하기 때문에. 자, 경제가 좋아질 거다 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요. 그럼 경제가 진짜 좋아지면 어때요? 야, 이제 경제는 다시 안 좋아질 거야 해서 주식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 주식시장이 항상 경제에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야, 경제가 좋아져야 주식시장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아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경제 좋을 때까지 기다려갖고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돈이라는 게 얼마나 똑똑한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제 좋아질 거 다 예측을 해서 어때요? 그때 이미 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지금 지나고 보면 어때요? 2018년도부터 막 리스크 있을 때부터 2020년 초까지 3월까지 보면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때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이때 다 관뒀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또 이제 들어오잖아. 대중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비싸지니까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어제 뭐 보니까 4조를 샀어요. 개인이 4조를. 역대급 투기 심리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죠. 자, 전쟁.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단기 노이즈겠지만 이거는 대박입니다. 전쟁은 거의 확률이 99%예요. 그러니까 증시 폭등이 거의 99%예요.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일단 물가가 급등합니다. 전쟁 뭐 이런 이슈가 붙게 되면 물가가 급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이제 폭등하고 뭐고 하겠죠. 그럼 단기 폭락은 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폭등 흐름들이 보통 만들어진다. 단기 폭락 후에 이제 급등이 진행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란, 북한, 중국. 지금 보면 전쟁 이슈가 있는 나라가 이제 이란에서 우리나라 이제 무슨 유조선 그거 납치하고 뭐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이제 결국 미국 제재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이란 자금 동결하라 그러니까 뭐 8조인가 10조인가 갖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려달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배를 이제 납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나 또 이제 협의를 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이제 막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이나 이제 한국은 이제 여전히 무슨 이제 뭐 전쟁 노이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전쟁을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자기네 땅에서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보나마나 대만에서 하겠죠. 그래서 대만 전쟁설이 지금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죠. 홍콩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제 홍콩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잡아먹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대만이라든가 이제 뭐 북한, 이란에서 요런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미중 전쟁은 거의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진짜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이든이라서 살짝 이런 리스크는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손 들고 이제 경제 개방을 하든가 북한이 이제 만세 부르고 이제 경제 개방을 하든가 아니면 야 이제 진짜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면 뭐 또 이상한 짓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노이즈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이랑 한국이랑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한국 화폐 가치는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뭐 물가라든가 뭐 완전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증시는 폭등할 거예요. 아르헨티나 막 이런 데 보면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까 베네수엘라 증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거의 망해가면 국가가 망하면 증시는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다고 이런 걸 바라면 안 되겠죠. 한국에서 북한이랑 전쟁 나면은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끌려가서 나 이제 총알바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버블은 이제 축소하는 게 좋고, 버블이 없이 시장이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급하게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계좌에 수익 조금 찍혀있다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왜냐면은 버블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그만큼 오랜 기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장이 이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수익을 내주는 게, 여러 사람이 수익을 이제 같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20% 30% 정도 버블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2022년 실적을 놓고 보면,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2007년도와는 조금 다르다. 그런데 지금 밸류 수준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밸류 수준은 지금 비슷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버블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금 대응이라는 거는 밸류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리딩 사인들을 드렸던 부분들을 지금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나고 놓고 보면 여기서 꼭지에서 야 일괄매도 사인했으니까 잘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괄매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리딩 초기에 2017년도에 18년 넘어갈 때 제가 여기에서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 100% 사인을 이제 5월달인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화해 모드로 갈 거다. 계산을 해보고 뭐하고 하니까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둘 다 득이 없다. 그래서 둘 다 실인데 싸울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트럼프를 과소평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원투펀치, 이제 막 두들기고 뭐고 하면서 증시가 이제 처음 폭락을 이제 회원분들이 경험을 하게 됐고요. 처음 폭락 흐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현금 5% 정도 이제 사인을 드렸고요. 이제 눌림이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주식 100 사인 드리고, 여기서 이제 현금 5% 사인 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이제 미국, 중국이 지랄이니까 이제 또 일본에서도 지랄해갖고 8월달에도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 나올 때 현금을 이제 한 5% 정도. 왜 이렇게 현금 5%밖에 안 섞어갔을까요? 엄청 싼 구간이라서 변동성에다 많이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도 어떻게 배팅이라고 보면, 이때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100%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들을 조금 더 취하자. 그래가지고 현금을 5% 정도 섞어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 5% 정도는 이제 메워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섞어갔던 부분들이고, 코로나 폭락 나온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포인트 밑에서는 저는 이제 현금 사인을 아예 안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완전 저평가라서 1800이고 뭐 1900이고 뭐 1700이고 요때마다 인버스 엄청 샀죠. 개미들이 인버스 엄청 샀어요.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인버스예요. 이때 인버스 샀던 사람들은 지금 사망하셨죠. 다 지금 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왜 인버스를 샀을까 이때. 지금 지나놓고 오면 바닥인데, 야 이거 눌림 올 거야. 여기에서 그냥 올라간 적 없어. 2008년도를 보니까 요렇게 갔어. 그러니까 요번에도 요렇게 눌림 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인버스 때렸다 수익 내갖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수익 내갖고 여기서 매수를 해야지, 이런 짓거리 하니까 개인 투자자는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변동성들을 예측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때 코멘트 드렸던 부분들이 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눌릴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한번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지금 지금 완전 저평가 구간이라서 현금을 절대 섞어가면 안 된다. 지금 주식 100%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현금 5% 10% 사인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2000포인트 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2008년도에 얼마 벌었다고요? 자,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105조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치 판단을 해보니까 2000포인트 위에서는 적정 수준이다. 2020년도에 적정 수준이다. 그러니까 현금을 한 5% 10% 정도 섞어볼 수가 있다. 왜 그거밖에 못 섞냐? 2021년도에는 업사이드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을 또 많이 섞어가면 또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현금 27%까지 여기다 만들었던 거는 맞아요. 이 현금을 너무 과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00포인트, 2300에서 2400 올 때 현금 27% 만들면서 지금 한 12% 정도 현금을 더 갖고 있다. 12%에서 15% 정도 현금을 더 갖고 있다. 제가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들어갈 때 좀 줄였다가 샀다, 수줄였다 샀다 했는데,
이게 이제 실수였다. 이게 욕심이 들어간 거죠. 이때 보면은 양도세 이슈라든가 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양도세 이슈가 뭐 있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게 폭락이 한번 딱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2200포인트 밑에서 싼 구간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욕심이 들어갔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좀 리딩에 미스가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됐었던 거죠. 그냥 가치에 맞춰서 현금을 12%에서 15% 정도만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정 현금이 요 정도다라는 거는 계속 제가 이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회원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을 이제 다시 샀다가 다시 현금 27% 뭐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 돌파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뭐 양도세 부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정부에서 이제 그 연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11월부터. 그때 이제 주식을 채우면서 현금을 많이 줄였어요. 현금을 한 10% 정도, 15%, 10%에서 15%까지 이제 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00포인트, 2600포인트 넘어가면서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밸류 부담 구간이다. 밸류가 좀 이제 부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현금을 이제 좀 넉넉하게 갖고 가자. 그래서 15%, 20% 사인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버블 구간이다. 인버스도 섞어가자. 그러면서 인버스 사인, 현금 사인을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자,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3250포인트에 현금 30% 만들었고요. 그 전에 22%, 25%뭐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이제 포인트들을 봤죠. 뭔 말이냐면 현금 대응은 밸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 맞춰서 기업 가치, 시장 가치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걸 이제 내려갈 거니까 현금 만들고 올라갈 거니까 주식 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동성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이때 인버스 산 사람들이 왜 인버스를 샀겠어요? 잠깐 여기에서 나오면 이거 하락 먹고 싶어갖고 여기에서 이거 하락 조금 나오면 이거 먹고 싶어갖고 인버스 샀고 지금 뒤져버린 거잖아요. 개미들이 맨날 이렇게 엇박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조라는 게 지금 이제 사조 매수가 들어온 게 이때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 지금 막 하루 사조 이런 게 막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냐고. 왜 지금 그렇게 지랄들 하냐고. 지금 대형주도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비싸요. 싸지 않아요. 대형주도 지금 뭐 최근에 올라온 기업들 보면 LG와 무슨 뭐 삼성 SDI, 삼성전자 제가 봤을 땐 다 비싸요. 물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는 업사이드 좀 찍히고 하면 뭐 적정 수준까지는 놓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도 지금 10%에서 15% 정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에 수급이 쏠린다. 그러면 회원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대형주를 좀 옮겨 타야 되나요? 움직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계속 이거 갈 것 같다니까. 방송에서 자꾸 다 이런 거 떠드니까 가는 말에 자꾸 올라타고 싶은 거라고. 근데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비싼데 왜 대형주 사냐고. 중소형주 사야지. 싼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싼 걸. 참 답답한 거죠. LG화학 막 이런 거 20만원 30만원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사놓고 왜 지금 100만원 가니까 그러냐고. 자, 시장 변동성을 제한하면서 아웃퍼폼 수익률을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스템. 제가 이제 현금 계좌 시스템을 만들었던 이제 기본 원리를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가지고 나와서 6대4 전략이라고 해요. 주식 현금 대응 전략. 자, 지지 않는 포지션.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주식은 이제 영원히 상승하니까 5대5라 그러면 현금을 5로 가지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최소한 6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 시작이 1000만원이라 그러면 자, 주식 600, 현금 400을 맞춥니다. 주식이 올라가요. 올라갈 때마다 어때요? 계속 이거를 6대4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자, 지수가 만약에 50% 내가 계좌가 만약에 50% 상승했다. 그러면 주가가 어때요? 600에서 50% 상승했으니까 주식이 900이 되는 거죠. 현금은 그대로 400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때요? 주식을 줄이는 거예요. 820으로. 그리고 현금을 80만원 늘려요. 그럼 이게 6대4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계좌가 좀 빠져. 마이너스 30% 빠졌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820, 480에서 3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820에서 580이 돼요. 현금은 480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다시 지고 주식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대4로 맞춰가죠. 그러면 주식이 630, 현금이 430이 돼요. 현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주식이랑 현금이랑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식도 늘어나고 현금도 늘어나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을 이 비율로 계속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보다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밸류에 맞춰서 그냥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대응을 하는 거지 6대4 비율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초보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마인드 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빠지면 사면 되고 이제 뭐 올라가면 팔면 되고 이걸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 50% 상승한다라고 보면 자, 주식은 945가 되고 현금은 430이 되죠. 그러면 또 이걸 이제 6대4로 맞추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그러면 어떡하냐? 또 맞춰. 계속 6대4로 맞춰가는 거예요. 내려오든 올라가든. 이걸 맞춰가다 보면 현금이랑 주식이랑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되니까 주식이랑 현금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돼요. 이게 이제 현금의 효율적 관리예요. 현금 시스템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현금 계좌 시스템을 제가 예전에 회원분들한테 월별 수익률로 이제 정리해서 맞춰드렸던 게 그 기본적인 시스템 툴이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고 내가 변동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라도 짜서 운영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건 계산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분산은 해야 됩니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주식은 무조건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맞춰서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왜곡은 뭐예요? 버블, 침체. 자, 침체는 좋은 매수 찬스가 되는 거고요. 자, 버블은 좋은 매도 찬스가 되는 거예요. 버블 구간에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은 매도 찬스를 살리는 거고, 침체 구간에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좋은 매수 찬스를 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셔야 되고,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수든 이제 종목 주식이든 다 기업 가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왜곡 포지션 때문에 가치를 불신하면 안 돼요. 이런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니까 이 가치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버블이 쌓여있으면 버블은 해소되는 거고, 자, 침체 구간에 들어있으면 그 침체 저평가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맞춰서 주가는 그걸 기준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000 구간은 어느 정도 버블이냐를 놓고 보면 3250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30% 정도 버블이에요. 자,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1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에서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밸류가 저는 적정 밸류가 2500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3200포인트 이거 퍼센트 계산기 딱 해보면 자, 30% 정도 지금 버블이라서 우리는 현금을 30% 정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3100포인트면 자, 이게 뭐 26%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현금 대응을 해나가시면 된다. 현금 운영하실 분들은.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내가 버블을 난 조금 더 많이 취해야 되겠다. 버블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냐.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분들은 하락을 감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버블이든 뭐든 무조건 주식 100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하락이 오면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을 조금 소외되면 돼요. 어차피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보면 되니까 하락이 이제 뭐 크게 나온다 그래도 나는 견딜 수 있다. 하락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나와도 나는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100으로 갖고 갈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하락 변동성을 현금이라는 거는 하락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그런다는 심리도 맞는데 하락을 내가 다 피해야지 하고 주식 비중을 뭐 많이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락이 오게 됐을 때 이거를 회피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뭐냐면요. 이 하락이 많이 올 거니까 하락하면 사야지 하고 주식을 너무 과하게 팔아버리거나 현금을 너무 과하게 운영하거나 하게 되면 아웃퍼폼 수익률을 못 쌓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시황 방송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